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킬 추억의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춥습니다. 2월 17일 월요일이고요. 애지중지 키웠던 외동딸의 결혼을 앞두고 예비 사위가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이 황당한 얘기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요. 4인 가족이 외식 한 끼에 지출하는 비용이 평균 14만 원 된다고 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나날이 고공행진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 외식은 어땠을까요?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암행어사 출두요입니다. 네, 조선시대 부패한 관리들을 감찰하던 제도 암행어사. 현대에서는 어떤 암행어사가 있을까요? 네, 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이 탈세 암행어사를 꾸린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서울 노원구는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서 고액 체납 특별 징수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요.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며 지방세 체납을 관리하는 명목으로 편성됩니다. 우리는 세금 안 내면 불안하던데 고액 체납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꽁꽁 숨겨놓고 세금을 안 내는지 말이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이들은 체납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강력히 체납 처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납부 의지는 있는데 완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재산이 없어서 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적립 보류를 추진해 가며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원구는 지난해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가상자산을 압류해서 지방세, 세외 수입을 포함한 약 8천만 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체납 기동만이 편성되어 있는 서울 중구에서도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신용 정보 자료 제공, 매출 채권 압류, 이 부동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 수단을 동원해서 세금을 받아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체납자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미납하고 있는 거죠? 네, 지난해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살펴보면요. 총 12,686명으로 집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경과해서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서초구 거주민인 A씨는 151억 7,400만 원을 체납하면서 개인 기준 최다 체납자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또 호화 생활을 이어가는 비양심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버티고 숨겨도 다 찾아내서 징수를 해야죠. 네, 그럼요. 조세 형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배우 김세론 사망입니다. 네, 저도 어제 이 부고 기사를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에 배우 김세론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모두에게 충격을 전하고 있는데요. 최초 신고자는 이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했던 친구였습니다. 김세론 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000년생인 김세론 씨는 영화 아저씨 아역으로 얼굴과 이름을 알리면서 스타덤에 올랐죠. 그러나 2022년 서울 청담동 부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사고로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주변 상가들이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요.
김세론 씨는 이 사고 당시 현장 음주 측정 검사를 거부하며 체열 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김세론 씨는 이 사건으로 무리를 빚은 후에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고 있었습니다. 자숙한 뒤에도 연예계 복귀 시도가 몇 번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세론 씨는 지난해 4월 연극을 통해서 활동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논란이 일었고요. 결국 이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그녀는 연예계 복귀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신문사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그녀는 김아임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또 지인들과 카페 개업도 준비했다고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네, 김세론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악성 댓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온라인상과 또 SNS상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애도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언론의 과열된 보도와 또 누리꾼들의 악성 댓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음주 사고를 일으킨 이후 생활고등의 거짓말 의혹 등이 확산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몇 차례 연예계 복귀 시도에도 시동을 걸었지만 불발됐고 또 자숙하는 동안 카페 아르바이트나 SNS 등 일거수일투족이 기사화되며 가십으로 소비됐습니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었던 다수 연예인들이 현재 연예계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김세론 씨에 대한 여론은 유독 부정적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과도한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김세론 씨의 가십을 콘텐츠로 제작한 연예 전문 너튜브 등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현재는 관련 영상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모닝픽 어떤 소식입니까? 네, 세 번째 모닝픽은 119원의 기적입니다. 네, 119원이라면 그 숫자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19 소방대원들과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인천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9년에 처음 시작한 119원의 기적 캠페인 모금액 지난해 12월까지 12억 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캠페인은 하루 119원씩 모아서 예상치 못한 화재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데요. 각종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야, 특별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딱 맞네요. 개인에게 119원은 뭐 미미한 돈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모아지니까 12억이 넘는 돈이 됐고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이 큰 금액이네요. 네, 실제로 이제 혼자서 이제 119원을 하루에 모으면 한 달 모아봤자 커피 한 잔 값 정도인 3,750원에 그치는데요. 지금까지 4,500명이 5년 넘게 모았더니 이렇게 큰 돈이 된 거죠. 전체 모금 참여자 가운데 소방 공무원만 2,400여 명이었고요. 나머지는 기업 임직원이나 자영업자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런 귀중한 참여로 기부금이 모아졌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네, 이 모금액 가운데 4억 2천만 원은 그동안 화재나 사고로 피해를 본 96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사고 피해자들의 사연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21년 4월 인천에서 새 자녀를 키우는 부부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7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5 식구는 한동안 친척집을 전전해야 했는데요. 또 화재 당시 대피하다가 화상을 입은 첫째 딸과 아버지는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될 처지였습니다. 이에 인천소방본부는 모금액 중에서 350만 원을 의료비와 긴급 생계비로 부부에게 건넸고요. 2020년 인천 다가구 주택에서 난 화재로 초등학생 형제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또 그중 8살 동생은 안타깝게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도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사고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관련 규정 탓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를 했었는데요. 119원의 기적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 수혜 대상자는 사고를 당한 기초생활수급자나 홀몸 노인 같은 사회 취약계층으로 제한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천소방본부는 꼭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집이 전부 불탄 세대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또 화상을 입은 아동에게 치료비를 주는 방안도 논의를 하면서 수혜 대상자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119원의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 픽은 위치 추적 앱 불법입니다. 네, 위치 추적 앱이라면 얼마 전 벌어진 김하늘 양 사건 당시에 쓰였던 그 위치 추적 앱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8살 김하늘 양이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사건 당시 경찰은 하늘이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찾지 못했지만 이 자녀 보호 앱이 대신 찾아냈습니다. 이 앱에 뜬 위치로 할머니가 찾아갔고 하늘이의 부모님은 휴대전화 주변에 들리는 소리를 모두 들었다고 전해졌죠. 그런데 이 앱이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불법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위치 정보라는 게 사실 민감한 개인 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자가 이를 수집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등장한 이 위치 추적 앱은 승인을 받지 않아서 불법인데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통신의 비밀도 보호되어야 하는데요. 통신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 통신 내용을 몰래 알아내면 이건 도청이고 불법입니다. 이 사건의 위치 추적 앱에는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이걸 활용해 몰래 타인의 대화를 엿들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불법이라면 가해자의 살인죄를 입증할 그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때문인데요. 이 사건에서도 범행 현장을 불법 수단으로 찾아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해자인 하늘이의 부모가 위치 추적을 했다는 점, 또 초등학생 자녀의 실종이나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나 또 개인 간 대화 등의 통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치 확인을 위한 음향 수집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저런 앱이 있구나. 저렇게 하면은 내 아이가 어떤 위험에 닥쳐 있을 때 빨리 찾을 수 있겠구나. 나도 저거 해야지 했는데 그게 위법이다. 네. 이거는 좀 정비를 해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위법이다 보다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이게 악용이 되면 또 안 좋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 자,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최신 기업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자동차 전문 기자 장진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기업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 연말 잇따라 터진 악재에도 불구하고요. 작년 수출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수출 성과는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자,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K-뷰티, K-푸드 등 주력 수출 품목이 호소세를 보인 덕이 컸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내는 좁다. 세계에서 더 빛나는 대한민국 기술력입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먼저 국내 대기업 엘사는요. 늘어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해저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기술 등을 앞세워서 미래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사는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1분기에 국내 조선업 빅3가 13년 만에 공동 흑자를 기록하면서 우리 조선업계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해서 수주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국내 선박건조 기업 H사는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47%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초격자 기술력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K조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입증해서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이 기업들이 또 있는데요. 네. 바로 국내 타이어 제조 기업 H사인데요. H사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앞세워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편 그 신차용 타이어 공급 요거를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면서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창립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활약 정말 대단한데요. 네. 지난해엔 유독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외국인들에게 K푸드의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판타스틱. 예,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성장을 이끄는 그 중심에는 국내 식품 제조업 C사가 있습니다. 실제 C사는요. 뭐 만두, 김치, 떡볶이, 남편 좋아하는 거 다 나왔는데 이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만두의 경우에는 단일 품목으로 2020년 글로벌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21년부터는 미국 만두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제품으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네, 끝으로 해외 시장으로 이 제품 및 서비스를 확대하는 이 마지막 기업은 국내 대기업 L사입니다. L사는 주력 사업인 이 구독 서비스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대만에 이어서 인도,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계획인데요. 네. 지난해 구독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75% 이상 성장해서 2조 원을 달성을 했고요. 2030년까지 구독 사업 매출을 지난해 3배 이상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국내외 정세가 불안불안한데 이 와중에도 글로벌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우리 기업들 참 든든합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 소식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봅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7분 막 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월요일의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의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자식 키우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고 동시에 열불 터지는 첫 번째 사연인데요. 자, 우리가 자식이 아프면 우리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일 텐데 애지중지 소중하게 키웠던 이 외동딸을 결혼 앞두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에 휘말리는 바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 함께할 사연 바로 이겁니다. 예비사위가 파혼 선언하고 잠적했어요.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나깨나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라 했던가요? 저 역시 하나밖에 없는 딸을 금이야 오기야 소중히 키웠습니다. 그렇게 금쪽같이 곱게 키운 딸이 결혼하겠다며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땐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더군요. 엄마, 저기 인사해. 이쪽은 그 진택 씨야.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지. 반가워요. 네. 예인이 맘이에요. 네.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이고. 그 예인 씨가 누구 닮아서 이렇게 미인인가 했더니 장모님 닮아서. 아유. 이거 참.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참 말 이쁘게 한다. 아, 엄마. 진택 씨 뭐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 자세히 좀 봐봐. 우리 진택 씨 살짝 조금씩 원빈 같지 않아? 원빈 살짝 조금씩. 예인이 너 진택 씨 엄청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좋니 너? 아니 그럼 엄마도 알잖아. 나 엄마 아빠처럼 그냥 하루빨리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어 했던 거. 그러니까 나 진짜 진택 씨랑 정말 예쁘게 살고 싶어. 네. 어머님. 믿고 맡겨주십시오. 예인 씨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그리고 공주처럼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는 왕비. 네, 왕비. 그래. 그렇게 딸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양가 어른들과 상견례 뒤에 결혼 날짜 잡고 신혼집과 예물, 가전까지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뭐 하나 소홀함 없이 보내고 싶어서 참 열심히도 준비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예인아 너 왜 그러니?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왜 그래? 그 진택 씨가 나보고 파혼하재. 뭐? 아니 결혼식이 얼마 남았다고 파혼 이야기야? 아 둘이 싸웠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며칠 전부터 진택 씨가 자꾸 내 연락을 막 피하고 쌀쌀맞게 굴더니 어제 갑자기 문자가 와서는 파혼하자고 하는 거야. 아니 나 이대로 결혼하면 뭐 자기가 불행해질 것 같다 나 뭐라나. 엄마 나 어떡해. 아이고 진짜. 내가 장서방에게 전화해볼 때 기다려 진정하고 기다려. 여보세요 장서방 날씨 예인이 엄마. 아, 네, 어머님 잘 계셨죠? 잘 못 지내네. 어? 아니 자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갑자기 파혼이라니? 어?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 마음이 안 잡히는 거를 어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자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나? 아니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이제 와서 파혼하면 내 딸 인생은 어떻게 되나? 어? 네. 근데요,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나 예인이나 결혼하면 둘 다 불행해질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저 전화 일단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장서방 야 장진택! 그렇게 예비 사위는 파혼만 통보한 채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전 하나밖에 없는 제 딸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무책임하게 파혼을 통보한 예비 사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결혼 준비하며 들었던 비용은 물론이고요. 정신적인 위자료하고 법적인 책임까지 지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정말 황당한데 다 준비해놓고 파혼이라니요? 청첩장 다 돌렸는데. 근데 왜 메리지 블루라고 그 이게 극도의 결혼 앞두고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막 이런 게 있다는데 맞아. 이 예비 사위가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야 그래도 이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죠. 예. 네. 다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 사연은 60대 A씨의 사연입니다. 우리 A씨 부부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그야말로 쥐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딸이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2년간의 연애 끝에 드디어 오는 4월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상견례를 한 이후에 날짜 잡고 예식장 예약 다 끝냈습니다. 그 당시 딸 남자친구에게는 그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던 집이 이미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하고 이 딸이 혼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쯤 우리 남자친구가 먼저 신혼집에 입주해서 살았고 이 딸 A씨의 딸은 직장 문제로 결혼 후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봐선 결혼 준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A씨도 그럴 줄 알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부터 변해버린 이 예비 사위의 태도였습니다. 이 A씨 딸이 연락을 잘 안 하는 거, 내가 연락을 하더라도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어머. 결혼 준비 내내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결국 이 예비 사위는 이 딸에게 파혼을 통보하고 웬일이야. 급기야 잠수를 타기에 어허. 이릅니다. 이 A씨가 결혼식 준비도 다 하고 이미 일가 친척들에게 청첩장도 다 돌린 마당에 이제 와서 파혼을 통보하게 되자 이 무책임한 예비사회에게 법적 책임과 함께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바로 그 사연입니다. 근데 이미 결혼식 날짜까지 잡고 네. 청첩장을 다 돌렸다는 건 그럼요. 주변 사람 혹시 그 부모님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결혼했다라고까지 생각을 당연하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파혼 통보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 야 이거 정말 그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법적으로 한번 가보죠. 예,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비 사위에게 법적 책임과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O, 이게 그래도 받을 수 없다 아니다 이러면 X 그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무조건 받아야 돼요. 진택 씨. 세모예요. 예,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쉽지 않다. 네. 아니 이게 결혼식이라는 게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일인주 대사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다, 아프다, 뭐 집 병이 생겼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통보를 그렇게 나 못하겠다, 파혼하자, 그러고는 잠적을 해버려.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요. 이거는 그냥 다 받아야 돼. 다 돌려받아야 돼. 그럼요.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놈! 그래. 이놈. 이놈!
옛날에는 우리가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벌써 뭐 상견례 다 끝났죠. 날짜 다 잡았죠. 예식장 잡았죠. 청첩장까지 다 돌렸다는 얘기는 이 두 사람이 양쪽 집안이 사회적인 합의를 다 봤다는 얘기와 다름이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기망입니다. 이건 100% 기망이에요. 이놈! 그렇지. 근데 진택 씨, 감정적으로 격해지셔가지고 막 이놈 하면서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이놈! 이게 법은 네. 그렇게 감정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법을 많이 경험해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뭐 손해배상, 뭐 정신적인 손해배상 뭐 이런 것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혼인 서약서로 뭐 이렇게 뭐 무슨 문서화된 이 혼인으로 뭐 도장을 찍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것도 같네 또.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따라 아니 얄밉네. 저도 장 기자 의견의 한편인데요. 그래요? 이게 혼인 신고로 무슨 이렇게 서류상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역시 메인지는 게 아니, 이 남자들 이상한데. 남자들이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어. 남자들 편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냉정하게 우리 생각하셔야 두 됩니다. 분 궁금한데요. 전문가가 계시니까 강 의견을 변호사님 구합니다. 기대합니다.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전 그러면 세모 O 오일 이렇습니다. 수도 있고. 예. 네. 아니 근데 이게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파혼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사실 정말 많습니다. 아 그래요. 많죠. 이게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다 보면은요, 준비 과정에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상견례도 하고 결혼을 약속했지만 왜 식장 들어가 봐야 안다는 얘기 있죠. 맞아. 요즘은 사실 식장 들어가 봐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혼인을 아예 했다고 하면 뭐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명백할 텐데 약혼? 어디까지가 약혼이고 어디까지는 약혼이 아닌가 이 부분이 애매할 수 있어요. 결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그럼 역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만약 결혼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혼수 같은 거 장만하기도 하잖아요. 네. 네. 혼수를 장만해서 가구 같은 걸 산 경우가 있고요. 또 결혼 약속하면서 고가의 어떤 그런 반지라던가 명품 가방 이런 거 교환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쪽이 약혼을 했다고 보기가 좀 더 타당하다 이렇게 뭐 느껴지세요? 저는 둘 다 결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행위잖아요. 그래서 둘 다가 아닐까 싶은데 둘 다 약혼으로 봐야 되는 그래도 거 아니에요? 가격대로 보면 고가의 반지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도 둘다 같아, 둘 다. 살림살이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혼수를 장만했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아서 약혼의 증거로서 인정이 되긴 합니다. 단순히 고가의 선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약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예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신이나 출산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장기간 동거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을 약혼을 했다 이렇게 볼 것 같으세요? 이건 좀 쉬운 것 같아. 임신 출산했다면 당연히 약혼했다고 봐야 아니, 되는 거 임신 아닌가? 출산은 약혼이 아니고 저건 바로 그냥 결혼하는 결혼인데. 아이가 있는데. 둘 맞아. 다 장기로 동거해도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인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단순히 둘 사이에 아이를 출생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가 있다고 바로 약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동거를 했다면 이것이 어떤 혼인으로 나아가려는 의사가 있었다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별로 달리 판단되는데 그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진짜 그 약혼식이라는 걸 했었는데 요즘엔 약혼식이라는 게 없으니까 바로 결혼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례에서 보면 여기는 집까지 장만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혼수 뭐 다 있었으니까 약혼했다가. 이건 약혼으로 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약혼으로 봐야 되는 거는 무조건 맞을 것 같은데 그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그 논리에 제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맞춰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혼이 있었고 그걸 이제 해제할 때 일방 쪽에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실 같은 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법에서 예를 들어서 약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뭐 성년후견 계시를 받았다라던가 아니면 뭐 불치의 질병 같은 게 있다라던가 아니면 알고 보니까 약혼 이후에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나 약혼 후 다른 사람과 뭐 간음을 한 경우 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를 들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파혼의 사유를 들고 있는데 제가 이걸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어떤 사랑이 식었다.
그래. 사랑이 식어서 당신과 결혼을 못하겠다. 그건 아니지. 그리고 사랑이 식은 상태에서 결혼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 결혼이 과연 행복할 것이냐? 라는 이유에서 파혼을 요구한다고 하면 그게 과실이라고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막 해봤어요. 여기 앉아서.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5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좀 더 신중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예, 뭐 상견례라든지 뭐 집을 구한다든지 혼수를 마련한다든지 반지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성인이고 그리고 양가 그 부모님과 어떻게 상견례 이런 것도 했다라는 그런 행위들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뭐 내가 더 이상은 당신 딸과는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해서 전화를 끊는 정도로 모든 게 마무리가 된다? 예,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을 맞아. 이 결혼 준비하면서요 상당한 돈과 시간이 듭니다. 아이, 그럼. 이걸 어떻게 다 환산할 수 있을까? 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어쨌든 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정신적인 충격은요 돈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약혼이 깨지게 되면은 정신적인 부분도 그런데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약혼을 했다가 일방의 사유로 인해서 약혼이 깨지게 되면은요, 이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먼저 이 정도가 우리의 교제가 약혼에 이르렀었다. 이런 점을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쪽의 일방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 약혼이 깨진 것이다. 이 두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식장 예약하면서 예약금 같은 거 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혼수를 장만한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쉽게 생각해봐도 예물 같은 거 마련한 비용, 예단도. 금전적인 그렇죠 예단도 있죠. 맞아요. 금전적인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직접적인 손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보통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 금전으로 다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지만 맞아요. 적어도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요 사연에서는 남자 측에서는 이제 집을 했고 그리고 혼수는 전부 다 여자 측에서 이렇게 준비한 것 같은데 신혼집에 들어간 뭐 혼수나 뭐 예물 뭐 이런 것들은 이건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될까요? 이거? 이거 갖고 와야죠. 이제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혼수를 준비를 했고 그 상대방 집에다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좀 감가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 나는 새 물품을 그 가격을 주고 샀는데 여기에 넣는 순간 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당신이랑 결혼을 안 할 거니까 이 가구 내가 어디다 씁니까? 다 2인용에 맞춰서 샀는데 그러니까.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가구를 산 가격을 주시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사실 일견 그게 타당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 가구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이 TV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는 그러네. 거예요. 여성분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내 물건이 지금 당신한테 가 있으니까 내 소유권이니까 내 소유권에 기해서 이 물건을 반환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약간 내가 샀던 그 물품의 가액만큼을 보상해줘 이거는 살짝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증 보내면 되지 않나? 영수증이 없을 수도 있겠고. 영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도 있다고 어떻게 예, 돼요? 그 물건을 갖고 오는 게 가능할 거라는 거죠. 어쨌든 결혼을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을까요? 해야 되잖아요. 이래저래 고민을 해봤지만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물건도 당연히 다시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신중하지 못한 행위로 인해서 여성분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으면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 네. 아까 이호성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혼인빙자 가늠죄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 결혼 자체를 어떻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기망을 했다라거나 그런 게 있으면 또 사기나 이런 추가적인 죄책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아직 결혼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결합이 아니고 이 집안과 이 집안의 결합이 있어요. 네. 온 동네에도 또 소문이 다 나버렸잖아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야? 아유, 답답하네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 아닌 배신 이야기입니다. 법정 소송까지 제기한 한 시어머니의 사연인데요. 두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집 2채 받고 이혼한다는 며느리 집 돌려다오.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다 드라마에서나 있는 이야기라고요? 아유, 그건 저희 고부관계를 몰라서들 하는 소리입니다. 며느리는 저희 집에 시집 온 뒤부터 저에게 참 잘했는데요. 오죽하면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믿고 의지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를 위해 어떤 일까지 한 줄 아세요? 아니 엄마, 아들 놔두고 왜 이 사람한테 집을 물려줘? 그것도 2채씩이나. 예인이가 보통 며느리야? 나 눈에 이렇게 넣어도 아이고 하나도 안 아프다. 얼마나 금쪽 같은 며느리인데. 아니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가, 이 내 못난 이 아들하고 그동안 살아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네. 그렇게 전 아들과 잘 살아달라는 의미로 며느리에게 다세대 주택 2채를 증여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겠거니 편안히 노후만 보내면 되겠구나 싶었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제게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니 엄마, 큰일 났어. 응. 지금 예인이가 나하고 이혼하겠다고 소송 걸었단 말이야. 뭐야? 아니 너희가 왜 이혼을 해? 나가 집도 2채나 넘겨줬는데 말도 안 돼. 아가 예인아 왜 그랬냐? 어머니. 재용이 다 거짓말이지? 응? 네가 이혼이라 아이고 그럴 리가 없다. 아이 죄송해요 어머니. 그동안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재용 씨가 저 몰래 바람을 폈어요. 그걸 저한테 다 들켰고요. 그래서 저 더 이상 재용 씨랑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 좀 못난 자식들. 아유, 그럼 내가 너한테 증여한 집은 어떻게 되냐? 아니 어머니 그거는 저 예쁘다고 그냥 주신 거였잖아요. 뭔 소리야? 아이고, 난 너희들이 이혼할 줄 알았으면 집을 안 남겼지. 안 넘겨. 긴 말 할 거 없어. 재용이랑 이혼할 거면 당장 그 집 돌려줘. 아니 어머니 말 진짜 서운하게 하시네요. 뭐 그렇게 뭐 딸 같다 어쩌다 집 넘기실 때는 언제고. 저한테 그냥 주신 집이니까 저는 못 돌려드려요. 그렇게 아세요? 좀 못된 것처럼 말하는 거 봐라. 응? 저는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할 줄 알았으면 집을 넘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집을 넘길 때까지 이혼한다는 어떤 내색도 하지 않은 며느리. 시간을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며느리에게 준 제 집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이고. 아들이 좀 부족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아들과 살아주는 며느리가 너무 이뻐서 고맙다, 결혼을 고맙다. 전제로 증여한 것 같은데 아이고, 이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 며느리는 그거 아니죠. 그게 내 아니, 건데. 이미 내 거가 됐는데. 자, 자세한 사연 좀 들어보죠. 네,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시어머니 A씨가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 주택 2채의 소유권을 증여와 매매를 통해서 넘기게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비슷한 시점에 이 며느리가 남편의 외도를 적발하게 된 겁니다. 이 며느리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이 배우자와 별거를 하다가 반년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아니 아들과 내 며느리가 이혼할 줄 몰랐다. 이혼할 줄 알았다면 내가 주택을 넘기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면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다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예,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집을 증여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다시 소유권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예. 시어머니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면 O, 이건 아니다면 X. 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거는 그냥 X야. 못 돌려. X, O, O 이렇게 됐네. 아니 이건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요. 자발해서 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줬다 하더라도 네. 요게 이혼의 그 시점을 한번 보세요. 요 소유권 등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요 시점에 네. 며느리는 알고 있었어. 외도가 있었다는 걸. 이혼을 이미 결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헤어질 결심을 한 다음 요걸 이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을 받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의도가 있었다. 이 의도는 안 돼. 거기다가 60대에 집을 2채 전 재산을 다 넘긴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진짜. 좀 봐줍시다. 봐주고 싶죠. 그 2채 받았으면 그 한 채는 빨리 주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걸 절충해라. 다 네. 전 진짜 한 채를 이제 돌려줘야 된다. 중간에 저도 안 찾아라. 된다. 수림 씨는요? X. 아까 얘기했잖아. X인 아니야, 걸로. 절대로 절대 줄 수 당연히 없다.
있어도 사실 근데 그 시기 자체가 며느리가 너무 한 건 맞아요. 알고 그냥 딱 모른 척하고 받았으니까. 근데 이미 받은 건 어쩔 수가 없다. 네. 그래서 X. 야,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 두 분 O입니까 X입니까? 들어주세요. 세모예요. 세모. 오. 한 채만 돌려준다는데. 근데 이게 재판이 끝난 건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1심과 2심까지 나와 있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아하. 물론 이런 상황들은 세부적인 상황 관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은요. 시어머니가 만약 며느리가 이혼을 곧 할 사정을 알았다면 이렇게 증여하고 매매 관련된 서류를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봐서 시어머니에게 이 소유권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려준다고 한다면 원래 이것을 줄 때 뭔가 속아서 넘겨줬어야 되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 노령이라는 점을 악용해서 어떤 기망을 하거나 속이거나 한 점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원래 며느리와 아들 내외가 해오고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소유권을 넘긴 것이 어떤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네.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는 며느리가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소유권 등기가 이전됐다 하더라도 이게 무효가 가능한 건가요? 네, 이미 뭐 등기가 격려가 됐다고 하더라도 무효의 사유가 있으면 이제 무효가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기나 강박 그리고 착오에 의해서 이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악의적으로 막 이 상속 재산을 뺏기 위해서 등기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원인 관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를 설사 격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효가 될 수는 있어요. 이 사연을 제가 좀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애매해요. 그러니까는 애매해. 그 어머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도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리고 잘 살아달라는 의미. 근데 애매해요. 집을 줄 때 딱 어떤 명백한 딱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며느리도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예뻐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뻐서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뭐 집을 증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백히 정확하게 적어놓자라는 거예요. 뭐 어떤 조건이 있으면 조건이라든지 뭐 어떤 사유에 있어서 당신에게 증여를 한다라든지 이런 거를 좀 명백하게 규정 같은 걸 해놓으시면은 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지금 1심과 2심이 달랐어요. 1심에서는 이 시어머니가 승소했고 2심에서는 며느리가 이겼어요. 대법심이 남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또 이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측해보기는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2심 판단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나. 그럼 며느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서 약혼 해지된 그 사연도 함께 봤었잖아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결혼할 때 아우 며느라 너가 우리 집에 와서 너무 환영한다. 너무 예쁘다.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하면서 어머님 반지를 딱 많이 끼워주신 거죠. 이런 맞아요.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혼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시어머니가 이야 이혼하게 되는 마당에 반지 돌려달라 하는 게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안 되는 거 아니 같아요. 그건 자발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야. 집안의 유물인데 말하기 전에. 그리고 할머니께 받은 건데 돌려줘야지. 자발적으로 그냥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결혼이 성립할 걸 조건으로 해서 내가 준 반지는 이미 어쨌든 결혼이 성립했잖아요. 성립됐잖아. 그 이후에 이혼을 한다고 해서 돌려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결혼 직전에 약혼 단계에서 헤어졌다면 그 반지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 사연에 좀 갖고 오자면 어쨌든 예뻐서 주신 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속였다거나 고의적으로 내가 지금 이혼을 곧 앞두고 있는데 어머니에게 이런 부분을 속여서 아니면 계속 잘 살 것처럼 이야기해서 집을 받아온 게 아닌 이상은 이것은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만약 어머님께서 증여를 하실 때 이것은 너희 둘이 언제까지나 잘 사는 것을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증여다라는 그렇지. 것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증여할 때 딱딱 적어두셔서 어떤 부담부 증여나 조건부 증여로서 해두셨다면은 그때는 이 증여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해서 반환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반환받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아니 아들은 왜 바람을 펴가지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제일 잘못한 거야 이거는. 이런 경우 보니까 이혼하고 이럴 때도 결혼 예물은 강제로 다시 뺏어올 수는 없는 건 그치, 거예요. 이미 넘어갔으면. 이미 넘어갔으면. 근데 네. 각서를 썼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바람을 폈거나 그러니까 이혼하게 될 2캐럿 경우에는 이상 해주고 이럴 돌려받겠다 때는 다 이런 거. 각서도 쓰. 아 기준 2캐럿이에요? 네, 기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라떼는 마리아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오늘 뭐 먹지? 그 시절 외식 문화입니다. 자, 요즘 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좀 물가 오르는 게 정말 아휴, 휴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 예전에 만 원의 행복이란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아, 이렇게 그렇죠. 만 원으로 일주일 맞아요. 버티기 뭐 이런 거. 근데 그때는 그게 좀 가능했어요. 맞아요. 교통비 아끼려고 걸어가고 그리고 도시락 싸가고 뭐 이러면 쪼개면 일주일 동안 한 만 원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우 한 끼 밥 먹으려면 만 원? 아우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힘들어. 요새 만 원으로 일주일 버티면 영양실 좀. 아, 영양실 쓰러져, 좀. 쓰러져. 요새 장 보러 나가시는 분들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게 뭐 마트가 됐건 아니면 뭐 재래시장이 됐건 간에 왔다 갔다 하면 저는 두 군데를 다 이용하거든요. 네. 10만 원 들고 나가면 살 게 없어요. 네. 뭐 두어 가지 사면 그냥 뭐 10만 원 맞아, 그냥 맞아.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네. 물가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올랐어요. 저는 이제 마트는 못 가고 이제 주로 이제 점심을 요 회사 근처에서 먹거나 그러는데 네. 진짜 만 원으로는 먹을 게 점점 없고 뭐 냉면집 엊그제 갔었는데 네. 맞아요. 17,000원 넘죠. 이러더라고. 나는 그래서 뭔가 더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냉면만 나오더라고. 진짜 고기도 없었어요? 냉면만 고기 있었는데 그거 난 안에 옆에 무슨 뭐 고기를 정식 빼달라고 하지. 그럼 5,000원에 줘. 아 실제로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네. 정말 많은 외식 메뉴들의 값이 올랐는데 네. 그 중에 네. 가장 많이 오른 게 방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냉면이었다고 진짜.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그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 중에 서울 기준 평균 가격 상승률이 4.6%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 중에 하나가 짜장면이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찾는 사람 많아서 중식당에 언제나 직장인들을 북적였어요. 근데 최근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짜장면 가격 결국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지역 짜장면 가격을 조사했더니 평균 7,423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평균이. 진짜 평균 7,000원. 예전에는 짜장면 값이 500원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아, 너무 옛날이다. 근데 사실은 그때도 짜장면 값이 500원이 안 됐을 때도 졸업식이나 뭐 이럴 때 특별한 날 먹었지. 외식이었죠. 외식이 그렇게 잦지는 않았어요. 네. 350원부터 기억나. 그렇죠. 이제 우리가 지금이야 뭐 강남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서울의 중심은 다 강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가 한참 이제 뭐 도시화 일어나고 산업화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 서울에는 두 가지, 하나 화이트 칼라, 그래서 사무직하는 사람들, 네. 또 하나 이제 블루 칼라, 생산직에 있는 분들 네. 이렇게 주로 많이 나누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다 셀러리맨 월급 받고 그렇지. 살았었잖아요. 그랬는데 직장에서 점심 딱 사 먹고 퇴근길에 저녁에 뭐 이제 간단하게 뭐 한잔 하나 먹고 이럴 때에도 기준은 다 뭐였냐면 안주 따로 없어요. 다 끼니형 식사. 아, 그러네. 이런 게 메뉴가 아주 핵심적이었죠. 네. 맞아. 특히 농촌에서 서울로 돈 벌러 올라오신 분들
예, 아무래도 이제 서울 살다 보면은 농촌에서 살던 습관도 있고 뭐 이래서 서울 살면 서울 물가는 비싸고 막 이러니까 약간 위축되고 예, 그래서 너무 팍팍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노동도 되게 심하게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근검절약도 해야 됐고 뭐 이러면서 이 적자 생활을 면치 못했던 그렇죠. 이들이 이들의 이 속을 달래줬던 게 국밥 뜨끈한 국밥. 장터국밥 한 거. 네. 오랜 시간 우려낸 그 뜨뜻하고 구수한 국물이 진짜 이 고된 하루를 위로하는 서민 음식이었어요. 맞아. 국밥 밥을 한번 탁 말아주잖아. 깍두기만 있으면 되잖아요. 깍두기만 그렇죠. 있으면 간편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죠. 인기가 진짜 좋았어요. 네. 서울의 명물인 설렁탕 외에도 장국밥, 곰탕, 추어탕 등이 특히 인기가 진짜 많았어요. 뭐 이 당시에는 분식집이나 뭐 중국집도 굉장히 호황이었다고 하던데요. 아, 그쵸. 그 G.O.D의 이 노래 있잖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 하셨어. 야야야. 어머님은 짬뽕이 좋다 하셨어. 그게 진짜 어렵고 못 살던 그 시절에는 짜장면이 최고의 외식 메뉴였어요. 이 시절 그 중국집 가면 고민되잖아.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 어떤 걸 먹어야 돼? 일생일대 고민되는 거예요. 짬짜면 먹으면. 짬짜면 나중에 나왔어요. 짬뽕이 조금 비싸. 네. 짜장면 아니고 우동이야. 저기요, 저 얘기하는데 자꾸 까주시네요. 자꾸 좀 반짜장은 더 비싸지. 짜장면 중식이 왜 인기 있었느냐? 바로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그때 정부가 추진한 이거 혼분식 장려운동 요거 영향 때문이거든요. 이때 중국 음식점, 분식점, 뭐 밀가루 주재료로 하는 그런 음식점들 있잖아요. 네. 서울 외식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1969년부터 77년까지 그때 매주 수요일,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쌀로 만든 음식을 판매할 수 없었고요. 참. 이때 날을 우리가 쌀 없는 날 일명 무미일이라고 불렀죠. 무미일. 없을묘, 쌀미, 날일 해가지고 이때는 쌀 대신 밀가루로 만든 국수, 수제비 뭐 이런 음식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우리가 먹던 설렁탕이나 이런 데도 옛날에는 밥이 있었다면 맞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밀가루 국수를 사용하도록 강제를 했고요. 야. 지금도 요 일부 식당에서 설렁탕이나 돼지국밥 시키면 왜 국수가 같이 나오잖아요. 요게 이때 있었던 혼분식 장려운동의 흔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당시 사복을 입은 그 단속 요원이 무미일 지침을 위반하는 식당에 대해서 불시에 단속을 하기도 했대요. 무미일 지침을 위반한 식당에 대해서 뭐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네. 또 무미일을 위반한 가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네. 상금이 무려 5,000원. 우와, 5,000원? 그때 당시에. 당시에는, 근데 그때 그죠? 당시에 5,000원이면은요. 이때 1968년에는 이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60원. 아유, 10원이었어. 국방 같은 거는 뭐 5원도 안 할 시대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따지면은 그때 5,000원이 지금으로 엄청 치면은 크네요. 대략 500만 원의 와. 버금이었다. 예. 이게 에이 할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있다고요. 그렇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쫙 나갑니다. 네. 백반집이죠, 그렇죠? 자, 요 사진들 중에서 공통점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공통점? 공깃밥. 사실 사실 우리가 밥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 고봉밥 먹는 게 미덕이자 전통으로 여겨졌는데 혼분식 장려운동 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깃밥은 이 쌀 소비량 감소를 위해서 도입이 됐는데 1960년에서 70년대 그 경제 개발로 인해서 임금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외식 수요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식당마다 이 밥 양으로 경쟁하면서 밥의 양이 늘어나기까지 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팔 수 있는 그 밥의 사이즈를 조절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1973년에 표준식단이라는 게 이제 결정이 돼서 완성이 됐고요. 네. 1974년 12월부터 음식점마다 돌솥밥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와, 그리고 돌솥밥. 나서 스테인레스 밥공기, 지금 여러분 맞아요. 많이 쓰시는 거 아시죠? 네. 요거에만 밥을 담아 팔 수 있도록 행정명령이 발동을 합니다. 이때 공깃밥 규격이 이제 마련이 정해져 되는데 있었어요. 지름이 10.5cm,
높이가 6cm 야.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이 그릇에 그것도 5분의 4 정도만 밥을 담아야 된다. 그런 이 규정까지.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규정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그냥 뭐 권장하는 뭐 요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 자율적으로 뭐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그건 아니고. 아니었고요. 네, 요거 위반하면은 또 벌금 있어. 벌금 정도가 아니고 예. 한 번 위반하면은 1개월 영업 정지. 우와. 2번 위반하면은 허가 취소. 야, 네, 아주 강력한 행정 조치를 가했어요. 예. 이게 전국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전국의 모든 밥을 취급하는 식당에서 공깃밥은 아주 동일한 양과 이 공기 크기 이런 것들을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발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70년대부터 외식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이유는 뭐냐? 바로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아하. 자, 이때 여러분 1988년에 올림픽이 있었죠. 네. 이때 자동차 대량 소비 시대가 열리면서 자동차 판매도 어마어마하게 우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일명 가정마다 개인 승용차가 있는 마이카 시대가 본격화되죠. 네. 이때 여가 문화도 함께 대폭 확산되게 됩니다. 네. 와. 급격한 산업화 그리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육류 소비도 본격화됐는데요. 예전에는 뭐 쌀밥에 고깃국은 특별한 날 먹을 수 있었다면은 이제 이때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도 좀 높아지고 그렇죠. 또 고속도로가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뭐 확산되면서 식재료를 운반하는 것도 상당히 원활해졌죠. 아하. 예, 그래서 국내 그 식품 산업도 함께 발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호황을 좀 누리기 시작됐느냐? 바로 고기 음식점입니다. 여러분들 가든 아시잖아요. 가든. 시크릿 가든 현빈 씨 생각하지 마세요. 고기, 그러니까 정원을 내부에 딱 조성한 그런 식당, 가든형 음식점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요. 특히 양재와 태릉 같은 그런 서울 외곽에 이 같은 음식점들이 많이 갈비집, 들어섰다고 해요. 갈비집. 이때 그 신문 보면 서울 강남의 새 풍속도 중에 하나로 노년, 신사, 서초 등지에 속속 등장한 전원 갈비집 꼽기도 했습니다. 너무 맛있죠, 뭐. 뭐 형땡 갈비 뭐 이런 거 신촌 때 알죠. 네. 각 지역별로 뭐 이제 그쪽 강남 쪽에는 삼땡 갈비 뭐 네, 이렇게 맞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데는 특별할 때 가는 거죠. 정말 졸업식 때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등상 정도 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그 정도 됐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왜 그때 이런 가든형 음식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그때 이제 우리가 호텔 중심으로 뷔페, 뷔페인지 뷔페. 뷔페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아무나 여기에 올 수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뭐냐? 1982년 당시 한 호텔 뷔페 식당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요금이 대인 기준으로 각각 11,000원, 13,000원이었는데 이게 당시 1980년대 초반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냐? 350원이었어요. 여기에 비교하면 거의 한 30배 이상 비싼 가격이었어요. 많이 비쌌는데. 제가 처음으로 뷔페 식당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많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진짜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아버지? 야 이거 몇 판 먹어도 돼. 이거 너 오늘 몇 판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거 먹으러 갈 때는 전날 저녁 아침 다 굶고 가야 돼. 그리고 그렇죠. 점심에 가서 그냥 그거 먹고 소화제 먹었던 소화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경양식집 등장. 이제 뭔가 썰기 시작하는 때가 온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외식 메뉴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크게 나눠서 딱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 짜장면 이런 중국집. 중심으로 한 중국집이었죠. 일명 보급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1988년에 짜장면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4인 가족이 외식 한번 나가려면 한 4,000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대기업 초봉이 2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중국집도 사실은 만만한 가격은 그렇죠.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 아버지가 탕수육 한번 딱 시켜주신다. 그날은 우리에게 축제. 그럼 난리가 나죠. 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급형으로 나온 게 바로 뭐냐? 바로 경양식집이었던 거죠. 네. 이 경양식은 1970, 80년대에 진짜 로망이죠. 뭐 친구들이 경양식 가서 먹었어 그러면은 거기서 칼로 이렇게 막 칼질. 고기 쓸어 먹고 뭐 이런 거 영화에서나 봤었는데 그거를 진짜 가봤다는 거 되게 부러웠죠. 예. 근데 여기서는 뭐 다 칼로 쓸어 먹잖아요. 돈가스도 썰어 먹고 빵도 썰어 먹고 그리고 뭐 밥도 먹을 때도
이게 막 나이프에다가 붙여가지고 막 맞아요. 먹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경양식은 그때도 비쌌습니다. 짜장면 가격의 3배, 3,000원 정도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네요. 이 경양식 집의 메뉴가 2-3가지 정도 축약할 수 있는데 오므라이스, 함박스트랙, 돈가스. 아하. 그러니까 특히 돈가스에 나오는 그 스프는 너무 고소하잖아. 거기에 후추 싹싹싹 뿌려가지고 먹으면 나 혓바닥 다 이게 핥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정도로 진짜 달달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진짜 맛있었어요. 뭐 지금이야 심심하면 나가서 밥을 먹지만 먹고 살기 팍팍했던 80년대 대학생은 과외 금지에다가 알바해도 최저 시급이 400원도 되지 않던 그 시절이니까 실제로 1980년대 초에 가계부 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 2% 정도? 요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꼭 웨이터가 와서 라이스를 하실래요? 빵으로 하실래요? 라이스 브레드라 다 영어로 하든지 맞아. 하실래요? 라이스를 빵으로 빵으로 하실래요? 꼭 그랬어. 맞아.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맞아요. 또 돋아나는데 그런데 이런 경양식점의 인기도요. 이곳이 등장하면서 이제 조금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자, 1990년대 가족 모임 대표 장소가 이제 대대적으로 변경되게 되는데요. 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TG땡, 또 아, 베니건땡, 아우땡. 아우땡 뭐 이런 데 있었죠. 이런 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외식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게 맞아. 되는데 일명 패밀리 레스토랑이죠. 패밀리 레스토랑. 1990년대 들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이 패밀리 레스토랑은 2000년대 들어서 완전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인테리어 화려하고요. 또 생일날 되면은 직원들이 다 모여서 또 노래를 불러줘. 그래. 이런 서비스, 특급 서비스가 있어서 아이들에겐 그야말로 핫플레스 1위였습니다. 야, 또 하나 젊은이들한테 외식 문화의 신세계를 보여준 건 바로 패스트푸드점이죠. 뉴키즈 온 더 블럭의 이렇게 이 음악을 막 들으면서 롤러스케이트장을 찾던 10대, 20대 젊은이들이나 또 대도시 직장인들이 가볍게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패스트푸드점을 찾았던 겁니다. 네, 이때는 전반적인 외식 산업 규모도 성장을 거듭했는데요. 95년도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식비가 문화생활 지출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5년에는 11.2%였는데 네. 94년에는 44.8%로 많이 늘었다. 거의 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패스트푸드점과 패밀리 레스토랑의 인기는 한동안 서울 등 대도시에서 국한된 편이었는데 이 좀 지방으로 벗어나서 읍면 단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패스트푸드점을 못 봤죠. 거의 뭐 TV나 그치, 뭐 맞아.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만 볼 수 있었던 뭐 거의 그림의 떡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때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정말 놀랬던 게 네. 맥주를 시키면 맥주잔을 얼려서 거기다가 맥주를 딱 여름에 야 이런 서비스? 뭐 이러면서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하나둘씩 정리가 돼갔어요. 그렇죠. 97년 말에 불어닥친 외환 위기 때문에 외식 산업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1997년 12월 18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IMF 여파로 가계 경제가 힘들어진 한 주부의 사연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자녀의 사교육비와 한 달에 2-3번씩 하던 외식을 아예 없앴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이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식 업계에서도 아주 이런저런 몸부림을 하게 되는데 네. 길거리에 붙은 광고들 보셨을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 가격으로 드립니다. 그럼 많이들 맞다. 기억하실 텐데 맞아요. 이런 전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뭐 햄 한 조각 또 달걀 하나 넣은 일명 IMF 버거라는 게 등장해서 990원에 판매되기도 했어요. 네. 오. 이렇게 침체된 외식 시장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2004년도에 주 5일제 근무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역시 가족 외식의 트렌드의 변화를 이런 휴일이 하나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왔는데 네. 금요일 저녁에는 뭐 동료들이랑 뭐 술을 마시는 대신 일찍 이제 퇴근해서 가족들과 그렇죠, 외식을 맞아. 하고 뭐 대형마트 같은 곳에 가고 그리고 뭐 야간 쇼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말을
뭘 먹을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하. 이렇게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 이런 풍속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 또 하나의 트렌드가 바로 웰빙입니다. 웰빙. 건강한 음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뭐 다양한 외식 문화가 또 생겨났다고요. 그렇죠. 2000년대 후반에 참사리 트렌드가 외식 산업의 지도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육식보다는 채식, 그리고 유기농 식단에 관심을 또 쏟기 시작했죠. 이 때문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 빈틈을 파고든 게 바로 한식 뷔페입니다. 예. 이게 한정식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비싸고 또 양이 너무 많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를 일명 약간 차단을 해가면서 동시에 제철 음식 또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트렌드들을 잘 반영해서 특산물을 잘 활용하는 이런 게 또 인기였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한동안 불황을 겪었던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이 다시 또 이 활기를 찾고 있는데요. 스테이크로 유명한 한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은 2023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1% 증가했다고 합니다. 좀 많이 방식을 바꿨어요. 샐러드 바를 필두로 가성비를 내세워서 소비자들의 다친 지갑을 이렇게 긁어내고 있다. 예. 불경기일수록 이제 가성비를 따지니까 네. 그런 소비 심리를 또 자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침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을 겪던 그 뷔페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에 손님이 다시 모여들고 있는데 식당에서 밥 먹고 카페로 보통 가서 커피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커피까지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돈을 줄일 수 있네.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에 고물가 시대에 많은 분들이 우리 어머님 친목께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다 드신대요. 네. 그게 훨씬 낫다고. 네. 네. 요새는 뭐 네. 이제 가성비 시절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요새는 아예 초저가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트렌드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외식업계도 옛날에는 뭐 한 끼 먹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먹어야 된다. 또 인생을 고급지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일상이 되면서 다이닝 뭐 오마카세 맞아. 한 번도 못 가봤네. 아유. 같이 갑시다. 네, 예, 이런 같이 갑시다. 프리미엄 이 메뉴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지금 워낙에 이제 물가도 높고요. 외식 물가도 어마어마하니까 다시금 옛날에 유행했던 뭐 대패 삼겹살, 초저가 주점, 맞아. 무한리필 무한리필. 고기 뷔페 요런 초저가 메뉴들이 다시금 인기를 끌고 있죠. 네. 사실 불경기에 이 가성비 메뉴가 흥행하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 장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이 커피값 저가에 파는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 요 브랜드가 급성장했죠. 네. 예, 그리고 또 메이저 치킨 브랜드가 치킨값을 많이 올리자 네. 예, 한 마리에 뭐 1만 원 내외 이거 저가 치킨 있잖아요. 네. 예, 옛날 통닭, 통닭 브랜드, 브랜드, 옛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부상을 하기도 하고 뭐 2마리 통닭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외식업계도 좀 변화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이들을 잡기 위해서 싱글 메뉴가 빠른 속도로 외식업계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여럿이 함께 먹는 메뉴가 인식이 좀 강했던 치킨과 피자까지 또 1인용 메뉴가 그렇게 따로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시켜 먹죠. 요새는 뭐 이제 맛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사진이 괜찮아야 돼. 아. 비주얼이 괜찮아야 돼. 그래서 요거 보고 SNS에 쫙 그렇죠. 퍼뜨리면 뒤에 또 댓글이 달립니다. 어떤 데가 맛있습니다. 아, 요새는 맛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비주얼과 댓글 시대까지 다가온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아버지가 승진하고 그러면은 그 명동에 있는 시옷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네. 어린이 정식하고 파르페라는 거 처음 아, 먹어요. 우산 꽂힌 거. 그다음에 우산 있죠 집에 아직. 그 남한산성에 가서 닭백숙 사주시고 아이고 그런 추억이 또 옛날 떠오릅니다. 생각나네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날이 다시 추워진다 그래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주말 동안 겨울답지 않게 날씨가 포근했죠. 오늘은 한기가 맴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침에도 영상권이었던 어제와는 다르게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전국이 종일 추울 텐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강풍까지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도, 대전과 광주 5도에 머물겠는데요. 체감온도는 서울이 한낮에도 영하 2도를 보이며 살에 닿는 공기는 차갑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납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서해안과 일부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이 낮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추위가 몰아칩니다. 아직 한파 수준의 강추위는 아니지만 몸이 움츠러들 정도인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번 주까지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025) 대한민국 협동조합 포럼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올해가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 만큼 국제무대에서 협동조합의 가치 확산을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이 예고된 상황을 감안해 열렸는데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와 역할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서로 힘을 더하고 규모화됨으로써 경제적 효율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장태평 위원장은 농산 어촌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의 의미를 짚어보고 협동조합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산책하는데 미세먼지가 상당하더라고요. 날이 네. 풀리면 미세먼지, 안 그러면 또 춥고. 맞습니다. 어제 미세먼지가 말썽이었다면 오늘은 날이 굉장히 또 추워집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